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국내외 상황이 어수선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일찍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오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여름 휴가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 기자와 함께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말 8초 휴가철입니다. 지금 뭐 날씨도 폭염특보 내려지면서 뜨거운데 국회도 좀 쉬어갈 만한데 지금 안보 문제 때문에 공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휴가 간 상황이고, 예. 그리고 여야 그 정당의 대표들도 다 지금 홍준표 대표 그리고 추미애 대표 다 지금 휴가 중인데, 그렇지만 뭐 여전히 정치권은 지금 뜨거운 상황이죠. 예.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휴가 간 거와 관련해서 이제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야당 대표들은 또 야당 대표들대로 또 SNS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예. 발표하면서 그것이 또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좀 논란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뭐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한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뜨거운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뭐 그런 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 책상에 뭐 과제들 계속 쌓이고 있는데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지난번에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아니겠어요? 네. 근데 사실 그 미사일 발사는요, 이전의 미사일 발사가 좀 틀린 점이 있거든요. 7번째 했는데 이전의 미사일 자체는 ICBM급이긴 하지만 과연 미국의 전 본토로 갔다가 과연 타겟을 할 수 있느냐 그랬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결국 뭐 미국 동부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까지의 어떤 미사일 실험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우리가 보통 게임 체인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 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미 휴가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간 건데 여기서 이제 찬반 양론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ICBM급 발표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NSC 그 회의를 바로 주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바로 하겠다. 물론 임시 배치를 막는 이제 그런 대응을 다 해놓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게 과연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 더군다나 또 휴가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갈 때 전용기 안에서도 다 쓰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공무원들이랄지 네. 어떤 파급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예. 하는 어떤 것인데 국민들의 쉴 권리 부분에 좀 그렇죠. 방점 찍혔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야당 봐야겠죠. 입장에서는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보다는 이제까지 대화에 방점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걸고 넘어지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휴가 이런 중요한 시점에 과연 휴가를 가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관해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뭐 전쟁 불사 발언도 했고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지금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8월 위기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수 야당에서는 정부 비판을 높여가고 있는데 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여러 차례 국방 안보상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이야말로 최대의 위기라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급스럽게 말하면 코리아 패싱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대한민국 왕따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정당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셨는데 자유한국당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가하게 등산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최대 위기다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한가하게 등산이나 하고 SNS에 올리는 그런 이벤트 정치 쇼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예. 이제 강하게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셈인데 예.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저로의 그 호기를 맞이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과 어쨌든 대화를 모색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상황인데 북한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ICBM을 발사하고 또 미국이 상당히 이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제재를 이제 동원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중국이나 그 러시아 그리고 미국 간의 어떤 긴장 상황이 지금 점차 고조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고 이런 예. 상황에서
보수 야당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이제 크게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안보 보고 이슈로 좀 주도권을 그렇습니다. 가져오겠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사실 보수 야당이 상당히 뭐 존재감이 약화된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안보 이슈가 떠오르면서 어떤 본인들의 어떤 특장점을 이번 기회에 이제 좀 살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김 변호사님, 이게 사실 8월 위기설, 선제 타격이라든가 뭐 군사적 옵션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내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 4월 위기서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코리아 패싱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선제 타격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반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미국에서 선제 타격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이 전문가들의 얘기하면 이제 선제 타격이 거의 뭐 가능하지 않다. 그게 예. 뭐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취지를 보면 선제 타격 가능성이 있다. 8월 위기설을 좀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떠한 북한의 핵 문제랄지 미사일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격화되게 서로 논박을 벌이고 있잖아요. 미국 예.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이 중국의 책임이다 하고 경제적 조치를 취하겠다, 제재를 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관한 이런 책임은 북한과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 미국이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면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러다가 중국과 미국이 어떤 격돌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면 또 내면적으로 서로 빅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을 제외하고 둘이 뭐 지금 뭐 미군 철수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뭐 붕괴한다랄지 붕괴시킨다랄지 이제 그런 걸 서로 협의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예. 있거든요. 거기에서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ICBM 그 북한이 발사한 이후에 또 미국 트럼프와 통하지 않는 부분과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너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를 하게 되면 정부의 어떤 대책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제 그런 걸 적어도 명시적으로 여당이 됐건 아니면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게 좋지 않나. 조금 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근데 지금 우리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북한은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미사일 쏘고 이러니까 청와대도 사실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드 임시 배치 부분도 사실 고민 끝에 나온 어떤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임시 배치 주장 뭐 중국 의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민 끝에 나온 전략이 사실 이런 분석도 그렇다 보니까 나옵니다. 지금 좌깜빡하고 우회전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ICBM까지 발사하면서 미국 그 본토까지도 이제 타격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핵탄두 소형화까지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그 한반도가 이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네. 그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뭐 별다른 이 상황에서 무슨 뭐 별다른 어떤 해결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더욱더 답답한 것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그 임시 배치를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그 이것 때문에 또 이 정부 여당 내에서도 또 내부 갈등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홍익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문재인 정부가 그 대통령도 그렇지만 원래 환경 영향 평가를 충분히 마친 뒤에 예. 천천히 시간을 두고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임시 배치를 이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관련해서도 좀 내부 갈등이 있고, 결국 거기다 또 이것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발언 때문에 또 이게 좀 정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그렇죠. 나오고요. 송영무 국방장관도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네. 발언을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 관련 그 사드 배치를 뭐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장소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논란을 일으켰고, 뭐 이에 대해서 좀 진실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지금 그 뭐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뭐 양쪽으로부터 다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드 배치를
뭐 일단 임시 배치를 결정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새로운 어떤 그 정부 여당 내 갈등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실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그렇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국민의 어떤 여론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좀 더 높긴 합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에서도 지지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돌아설까 이 부분도 네. 청와대 굉장히 고민이 그렇죠. 클 수밖에 그러니까 없겠군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이라크 파병을 놓고서도 이제 비슷한 갈등을 빚었었거든요. 당시에 예. 노무현 정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결국 그 당시 한미 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한국의 어떤 입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좀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도 당시에 이제 정부 여당 내 갈등이 있었고 지지자 이탈도 일부 뭐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상황이 다시 이제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드 임시 배치 결국 이라크 파병 교훈을 삼아서 나온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서 김광산 변호사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코리아 패싱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 거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단 국가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고요. 통화는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혹시 문 대통령이 통화를 원했지만 미국 측에서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있기를 바랍니다. 통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통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거부를 한 것인지, 아예 통화 시도 자체 안 했는 것인지 국민은 매우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제전화 시스템마저도 휴가를 간 것이 아니냐 하는 비아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말을 종합하면 통화는 급할 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통화를 거부당한 건지 아니면 역시 시도조차 안 한 건지 좀 밝혀라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트럼프 예. 대통령이 지난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아베하고 통화를 굉장히 긴 시간 했지 않습니까? 50여 분 했었죠. 그렇죠. 한 50여 분이나 했는데 우리 대통령과는 오히려 우리가 그 ICBM에 관련된 당사자인데 불구하고 예. 왜 통화를 하지 않은 것이냐 이 부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통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트럼프의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고의적으로 또 통화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한다고 해서 뭐 뼈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이 항상 도발했을 때 대통령끼리 통화했을 때는 원론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예. 항상 뭐 성명서 발표하고 아니면 NSC 회의 뭐 긴급 소집하고 이제 그런 거에 불과했는데 이 통화 자체의 어떤 의미가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북핵이나 ICBM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패싱하고 나서 아베하고 통화를 했다.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부하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계속 야당이 문제를 삼고 있기 예. 때문에 또 사실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추후에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면 그때 통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휴가에서 돌아와서 미일 정상과는 통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대통령 휴가에 대해서 끈질기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대산의 등산 타임은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모르는 빈약한 정치 행보로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등산객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미지 정치를 할 시간이 아닙니다. 북핵 미사일 위기가 지금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데 휴가를 계속 가고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 얘기하고 좀 비슷한 지금 이미지 정치할 때가 아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조차도 이제 이런 예. 공격에 지금 상당히 뭐 깊숙이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원래 당초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고 경제에 있어서는 진보라는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뭐 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뭐 정운천 의원이라든지 비대위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뭐 그런 톤의 지금 이제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런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야3당의 어떤 공조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안보 이슈가 계속되는 것이 여러 가지 상당히 이제 불리한 상황에 이제 직면하는 예. 뭐 그런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 당초 오늘 토요일 날 이제 휴가에서 복귀한다 얘기 나왔다가 뭐 2, 3일쯤 복귀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예정대로 채우고 조기 복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지금? 그렇죠. 당초 이제 그런 보도가 일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조기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은 오보고 대통령이 그 휴가를 다 마치고 돌아올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은 이제 올해 대통령이 급거 그 휴가에서 돌아오게 되면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키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오히려 또, 돌아오면 국민이 더 불안해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의 휴가 이런 것은 뭐 확실하게 지켜주는 뭐 그런 그 상황인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 선진국은 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떤 공무원들의 휴가 문화 이런 거를 좀 정착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 네.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복귀냐 아니냐 논란 속에 예정대로 휴가를 다 채우고 돌아오겠다. 청와대가 이렇게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청와대는 또 오대산에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무릎을 굽힌 채 어린아이와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요. 또 등산객에게 먼저 악수를 건네는 대통령의 모습 어땠을까요?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휴가를 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깜짝 공개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통령을 만난 시민들이 SNS에 목격담을 올리는 바람에 청와대도 뒤늦게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무얼 하며 보내는지 살짝 엿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대산에 올랐는데요. 등산화는 신었는데 복장은 갖추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 무더운 날 산을 오르려니 머리와 셔츠는 온통 땀범벅이 됐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민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함께 사진을 찍고 두런두런 대화도 나누고요. 어린아이 앞에선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기도 합니다. 보통 대통령 별장이나 모처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전국 구상에 몰두하던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등산객들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동네 주민 같은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연차 일수를 두고도 말이 좀 나왔습니다. 아니 취임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연차가 21일씩이나 되느냐, 특혜 아니냐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연차 규정은 일반 회사와는 조금 다른데요. 3개월에서 6개월을 근무하면 최소 4흘의 연차가 생기고요. 6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2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에 취임한 지는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공직 경험이 꽤 길죠. 참여정부에서 5년의 공직 생활을 했고요. 4년 동안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또 군 복무기간과 사법연수원 기간까지 다 합치면 재직 기간이 6년을 훌쩍 넘어서 21일의 연차가 가능한 겁니다. 연차를 다 소진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이번 휴가까지 엿새의 연차를 썼으니까 앞으로 15세 휴가를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장민정 앵커가 의문을 던져서 해결을 해줬는데 궁금했거든요. 사실 취임 3개월, 1년 차잖아요. 그럼 보통 회사원 같으면 이렇게 연차가 많지 않은데 왜 많을까 했는데 이게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이라든가 청와대에서 근무했을 때 이 경력이 다 쌓이는 거군요. 그렇죠. 6년 이상이 되면 다 합쳐서 6년 이상이 되면 21일을 예. 쓸 수 있는 거예요, 연차를.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말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그 휴가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요. 그리고 아주 소극적이거든요. 근데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좀 깨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한 2, 3주.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대통령이 뭐 보통 호화스러운 골프장 가서 골프도 치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골프백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골프장 가서 그렇죠. 골프 쳤거든요. 또 유럽 정상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외국 가서 휴가를 보내고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어떠한 경호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인색한데 특히 뭐 국민의 생각에 인색을 하죠.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 매일 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대통령은 주말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일 그렇죠. 터지고 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쉴 필요성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 행보에 대해서 좀 약간 야당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뭐 저도랄지 청남대랄지 굉장히 비밀스럽게 그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렇지만 오대산을 뭐 등산한다랄지 저런 것들은 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실적이나 정책으로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이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열심히 정책이랄지 국민을 위한 그런 제도를 개혁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소통이 결국 임기 말까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네. 현재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거 가지고 그 소통 부분에서 너무 보여주시다고 비판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사진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땀 흘리면서 국민들하고 악수도 하고 아이들 손도 잡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국민 속에 섞이는 모습이 참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그렇죠. 상당히 좀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도에서 혼자 뭐 해변에서 무슨 뭐 네, 모래사장에 낙서한다든지 글씨 뭐 쓰고요. 모래사장에 예. 글씨 쓴다든지 뭐 그런 사진만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대산에 올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민들 만나고 거기서 사진 찍고 특히 이제 꼬마하고 같이 이제 그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소통하는 모습으로 이제 다가오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 전 정부와 좀 대비되는 측면이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청와대에서 먼저 이거를 알린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만난 사람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네. 알리면서 이제 이런 그 대통령의 어떤 오대산 그 등산 사실이 이제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게 된 것인데. 일부러 뭐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그 시민과 이렇게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사진 찍고 이런 모습을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간절히 바래왔다는 것을 뭐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이렇게 휴가를 떠난 사이에 청와대는 지금 새 단장 중이라고 하는데 상춘제를 좀 보송사를 하나 보죠. 이제 상춘제 하면은 현 정부 들어서 국민들한테 조금 익숙해진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 저 원내대표들하고 이제 예. 회담할 때도 이제 상춘제에서 했었고요. 그 주요 기업인과의 어떤 간담회를 할 때도 상춘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상춘제가 이게 그 춘향묵이라고 하는 20년 이상 된 그 나무로 이제 만들어진 그 건물인데 예. 이 건물에 이제 니스를 칠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호흡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았을 뿐더러 그 니스가 벗겨진 부분에 벌레들이 끌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니스를 아예 다 벗겨내고 천연 그 도료를 이제 좀 바르는 뭐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이 돌아오면 새롭게 단장된 상춘제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겠군요. 예, 자 휴가철 정치권도 지금 뜨겁습니다. 휴가를 가긴 했는데 요즘에는 SNS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설전이 계속 지금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도 휴가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휴가 떠난 추 대표가 띄운 SNS 글로 국회가 지금 시끌시끌한데 주로 국민의당을 향한 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국민의당을 자극할까요? 그건 정치권의 이제 막말 퍼레이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민주당 앞으로 이제 협치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지난번 뭐 추경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국민의당이 협치를 해줬기 때문에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당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존중을 하면서 쌓아 안고 가야 하는데 이제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 국민의당이 대부분이요. 이전에 민주당 그러니까 범민주계에 소속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더군다나 박지원 의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확실히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면 이제 뿌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전에 열린우당이 나올 때 새로 분당을 할 때 남아있던 민주계열. 그다음에 열린우당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물론 그 뒤에 뭐 계파별로 또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범민주 계열에 같이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이가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앙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불을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머리 자르기 발언에 이어서 계속 국민의당이 뭐 쓴소리인지 아니면 비난인지 그래서 바닥 얘기를 하면서 마치 국민의당이 바로 소멸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하여금 굉장히 분노를 사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같은 공당이에요. 그리고 국민의당에 대해서 국민 지지를 보낸 이유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다당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양대응제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당의 대표로서 새로운 공당, 제3의 공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격을 하는 것 자체는 예.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좀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 그 의도는 뭐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걸 보면 이제 본인의 어떤 계산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네. 좀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민주당 의석수가 120석이고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 140석 아니겠습니까? 40석이요? 국민의당이 40석인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절반이 넘기 때문에 이제 국회 과반이 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킨데도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협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예. 증세 관련 뭐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통과시켜야 되고 오늘 뭐 부동산 관련 뭐 대책 발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법안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민의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국민의당을 이렇게 그 신랄하게 비판을 하다 보면 결국 그 120석의 그 여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 내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어떤 이런 그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는 건 좋은데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전국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당의 되면 입지를 더 좁힐 수 오히려 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초기에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이라든지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켜주고 그 예산도 결국 그 이 다른 정당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통과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추미애 대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민주당 내 그 일부 네. 의원들은 불만과 그 불신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을 첩에 비유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글은 왜 올린 겁니까? 그게 아마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칼럼을 썼어요. 주필이 예.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바른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보수로서 좀 안고 가야 한다 그런 취지를 썼습니다. 좀 그런데 껴안고 가라.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뭐 우파는 결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아무리 바른정당이 본처라고 우겨도 네. 결국 첩은 첩일 뿐이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오늘 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 예. 대표가 이해운 의원 아닙니까? 또 여자예요. 네. 여자분이 당 대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파장을 좀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아마 그 이제까지 어떤 그 홍준표 대표의 이제 막말이 있었고 또 경우했던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뭐 돼지 발정제랄지 설거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도 했는데 근데 제가 홍준표 대표를 조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 언어라는 건 말이죠. 머리와 가슴 속에 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홍준표 대표가 쓰던 언어가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에 어떤 적절성, 부적절성에서 본인은 그냥 일반적으로 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툭툭 내뱉는데 그것이 사실은 논란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첩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뭐 아주 본건적이고 예. 또 여성 비하 발언이라는 얘기를 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해운 대표는 정치권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한다. 아주 네.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홍준표 대표는 뭐 평소 때 자기가 소박하게 쓰던 얘기였다. 소박하게 쓰던 그렇죠. 이제 얘기였다.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사과 발언은 아니고 어떤 홍준표 대표의 네. 어떤 생각을 좀 반영하는 그런 언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이해운 대표의 녹취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도 이런 처첩 문화라든지 이런 정말 전근대적인 여성을 그렇게 비하하는 인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입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발언이나 이런 게 보면 그 사람의 인식 이런 게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는 건데 정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의 수준에 대해서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발언 하시는 분 정말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수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홍준표 대표의 그 원래 그 화법 자체가 좀 쾌도난맛식 화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제되지 않은 그런 워딩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젠더 관련 발언이 많이 아까 김광산 변호사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발언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뭐 설거지는 여자 몫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집에 가서 애 놔보라든가 이런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논란이 돼서 뉴스가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평소 생각을 그걸 좀 그 가감없이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뭐 상당히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저 딸만 둘인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거나 수긍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홍 대표의 어떤 발언 수위라든지 이런 발언 경향이 네. 결국은 그 자유한국당이 뭐 젊은 층이나 아니면 여성층이나 아니면 이제 중도층으로 이제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그 홍 대표의 어떤 발언의 어떤 네. 이런 수위라든지 이런 좀 막말에 가까운 예.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그 어떤 외연 확장을 그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는 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동철 대변인은 지금 준표스럽다라는 말이 사전에 등재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비판을 또 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홍준표 대표는 입만 열면 시궁창 냄새가 난다. 내년 지방선거 참패할까 두렵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설전의 어떤 양상을 보면요. 예.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을 저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대표는 또 바른정당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네. 그런 막말을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두 정당은 그런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는 여당으로서 어떤 양당 구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홍준표 대표는 또 제1야당으로서 건재함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전에 했던 양당으로 회귀를 굉장히 바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 지속적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어떤 정당에 대해서 무시하는 전략 아니면 뭐 아주 깎아내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당이라는 것은 정책과 비전으로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저런 막말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실 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그로 인해서 뭐 지지도가 그 말로 인해서 더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과 비전 그로 인해서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상대방 당을 흡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지 말을 뱉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형식이 과연 앞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양당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략적인 면도 좀 잘 세워야 하지 않느냐. 단순히 어떤 막말로 인해서 어떤 정치의 구도를 변하지 않는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정치 구도가 변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뿌리가 같은 정당들끼리 지금 계속 설전이 오가고 있어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이렇게 지금 설전이 계속 되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금 설전이 벌어지면서 예. 오히려 지금 정치 상황은 오히려 안철수 전 그 대표하고 그리고 바른정당과 뭔가 뭔가 어떤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소설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추미애 대표나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막말이라든지 어떤 그 지나친 공격을 함으로 예. 인해서 오히려 그 정당들과 통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정당들이 합종 연행을 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유도하는 네.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추미애 대표나 홍준표 대표의 그런 전략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정치권 내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와 그리고 바른정당 내에 이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력 간에 뭔가 모종의 대화가 네. 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하한 정국에서 상당히 예. 지금 관심을 끄는 뭐 그런 그 하나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하태경 의원의 반응 이렇게 보셨는데 사실 하태경 의원하고 홍준표 대표의 설전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시죠. 전 지사 발언을 보면 개그 콘서트의 다중이가 생각납니다. 남아이런 풍선껌 대표가 된 홍준표 대표가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할 낯이 있냐는 겁니다. 빨갱이 장사 그만하십시오. 이미 빨갱이 장사 수명 다 했고요. 홍준표, 유석춘 두 분이 한국당의 극우 쌍둥이다. 어차피 지방선거 가기 전까지는
흡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개그 콘서트 다중이 얘기도 나왔고요. 흡수 통합 얘기도 나오고요. 설전이 지금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완전히 이제 바른정당을 무시하면서 통합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이제 그 바른정당을 만들면서 네. 이 합리적 보수, 그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홍준표 대표가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뭐 고마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상당히 어떤 새로운 보수의 어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 홍준표 대표가 저런 그 스탠스를 취하면 취할수록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오히려 더 상황으로 멀어질 가는 것이라고 것이다. 봐야죠. 예. 예. 내년에 이제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보수의 앞날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 뭐 지금 홍준표 대표의 지금 막말 관련한 이런 예. 부분이 사실은 그 조선일보 김대중 그 고문과 그 페이스북 서로 이제 얘기를 오가면서 네.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김대중 고문이 결국 그 보수는 결국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 보수를 제대로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다. 이렇게 이제 추켜 세웠거든요. 추켜 세우면서 이러이러한 점을 고쳐라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반박을 하면서 그렇죠. 얘기가 나온 그러면서 거잖아요. 이제 독불 장군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나는 또 독불 장군이 아니고 독고다이다. 독불 장군은 자기 부하라도 있지만 네. 나는 독고다이는 혼자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독고다이는 일본 말인데요. 뭐 예. 이제 혼자 한다. 뭐 이런 뜻, 혼자 한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그리고 어쨌든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홍준표 대표가 그 김대중 그 조선일보 고문과의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본심을 다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또 다른 기사거리가 되고, 네.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권 내에서 이제 갈등거리로 지금 이제 대두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까지와 같은 저런 그 어떤 태도나 사고 방식을 가지는 상황에서 과연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질지 상당히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안철수 복귀설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가 긍정도 지금 부인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소문에는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공동대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을 선언한 지금 이 기회가 어쩌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도 좀 재충전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모든 책임지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모든 책임지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참 정치권에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해도 청년들 지지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참 낯선 곳이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당이 위기인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등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란이 있는데 일단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 기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내에 이제 두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과 합당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안철수의 원래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당 자체가 사실 지금 여당이 민주당과 적당히 공생하는 것 자체로는 국민의당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제 그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국민의당 입장이 지금 여당과 적당히 이제 공생하는 것만으로는 지지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럼 국민의당 나름의 색깔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색깔이 없고 무엇보다도 국민의당 내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의 리더십을 보여줄 만한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은 안철수 전 대표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출마하기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죠. 왜냐하면 대선도 얼마 끝나지 않았었고 지난번에 이유미 씨와 관련된 제보조사 사건 때도 뭐 그때 굉장히 본인 자체가 뭐 참여 많이 하고 아무튼 뭐 앞으로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만약에 이번에 대표로서 출마를 하면 또 정책 역풍도 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또 대안이 없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과 어떤 계속적으로 뭐 합당을 할 생각이 있다든가 그런 당대표가 됐을 때는 국민의당은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나가서 대표가 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절대로 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잘못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의당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역풍을 감수하고라도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런 비난적 여론이 많이 있고 계속적으로 국민의당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하는 것 자체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국민의당 40석인데 그 안에 계파가 상당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출마해라 하면 안 된다 의견에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전 대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치 창조의 리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중한 이번 판단이 국가와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존중하자고 두 번째 제안합니다. 저하고 지난주에 만나지는 않고 전화 통화한 바에 의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꼭 출마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인도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4차 산업시대 창조적 리더다 이제 측근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제 그 박지원 전 대표가 출마를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굳어지는 게 아니냐 했는데 지금 또 사실 조금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사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만간 뭐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차피 그 8월 27일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번 달 적어도 뭐 10일 전후에서까지는 어쨌든 뭐 그 전당대회 나갈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확실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그 전당대회 나오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나오는 쪽으로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뭐 안 나올 거면 안 나온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 되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원외 위원장,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109명 정도가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전당대회에 나올 것을 지금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직 내에서의 어떤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봤을 때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회창 전 총재의 어떤 행보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야당 후보로서 출마를 한 뒤에 낙선하고 그 다음에 야당의 그 대표로서 어쨌든 입지를 굳히면서 다음 대선을 이제 모색하는 그런 어떤 행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왜냐하면 그런 어떤 행보가 아니면은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 기간을 지금 이제 잠복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그러느니 어쨌든 확실하게 국민의당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여기서 이 국민의당의 어떤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이 확실하게 이 당권을 쥐고서 국민의당을 확실하게 한번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출마 쪽으로 약간 기류가 변한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정주비 기자 굉장히 오래 하셨으니까 이럴 경우에 출마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시 등판하는 게. 뭐 그야말로 일장일단이 있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뭐 어떤 정치적 어떤 존재감의 입장에서는 나와서 당권을 쥐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이제 다음 대선까지 바라다 본다면 굉장히 좀 조급한 행보인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내에서도 뭐 이상돈 의원이라든지 뭐 여러 실제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 좀 꽤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외 인사들은 뭐 상당히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위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현역 의원들은 뭐 어쨌든 총선이 한참 남아 있는 상황이고 원외 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존재감이 점점 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제 확실하게 당의 간판이라고 할 만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당의 얼굴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정치 인생을 봤을 때는 뭐 일단 이번에 당대표 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일단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국민의당에 등판을 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그렇죠. 뭐 비난은 당연히 유리하다.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분리해서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창업주의 얘기에 대해서 뭐 물론 그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현실은 좀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안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내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를 하면서 이끌고 와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론 너무 대선 끝나고 나서 너무 빨리 등판한 게 아니라는 비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 당의 자체가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은 이제 정치에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이익에 대한 결과를 따져본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의당의 당대표로 나가는 것이 둘을 위해서도 당에 의해서도 안철수 전 대표를 위해서도 오히려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점을 쳐봅니다. 이번 주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주목되는 곳 법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피고인신문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지금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피고인 신문이 있었고 이게 끝나야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원래 어제 이재용 부회장 신문까지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일단 특검에서 뇌물과 관련돼서 기소된 사람이 이제 삼성 측 임원이 4명이에요. 근데 4명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근데 피고인 신문 자체는 이제 재판이 끝날 때쯤 해서요. 검찰과 변호인 측이 피고인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떤 사실관계랄지 본인들이 혐의에 관해서 물을 때 그분을 어떻게 보면 변론을 해야 하는데 그 형식 자체를 피고인 신문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특검에서는 특검에 유리한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피고인 신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고인 신문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방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하기로 했던 것이 오늘로 이제 미뤄졌는데 지금 약간 특검에서 이제 당황하는 부분은 이 임원들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특검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지금 뒤집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뭐 사실관계에 있어서 문자 메시지랄지 여러 가지 뭐 문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진술 번복의 대표적인 게 지금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진술인 거죠? 그렇죠. 영재센터와 관련된 계획안을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받았다고 했다가 또 이번에 피고인 신문할 때는 안종범 전 수석으로 받았다.
근데 이뿐만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전혀 최순실 씨의 정유라 씨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에, 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마치 이재용 부회장은 거의 몰랐었고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이 이걸 다 주도한 것처럼 지금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최지성 전 실장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 책임 아래 그룹 내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린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합병 관련해서 뭐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이런 진술을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라 씨의 지원 과정에서 실무적인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했지 예.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 이제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세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서 독대했을 때 과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여부. 그리고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제공한 것이 뇌물이었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지난번 조윤선 전 장관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얼마나 개입했느냐.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 또 삼성의 임원들 자체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재용 네. 부회장의 지키기에 지금 나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이제 결정되는 네. 거죠. 삼성 변호인단의 그 변호 전략도 지금 대통령의 강요라기보다는 최순실의 겁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좀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또 채택이 됐는데 강제 구인하러 갔습니다만 또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 구인장이 발부됐습니다만 뭐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그 출석을 거부를 했죠.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그 국민은 이제 평등한데 뭐 전직 대통령이라서 이렇게 계속 구인장 그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도 사실 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법원 재판부나 그 특검도 또 그렇다고 해서 구인장을 또 강제 집행하지는 않고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계속 그 구인장 발부하고 거부하고 이게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언을 듣기는 이제 불가해진 상황으로 예. 가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초에는 이제 결심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재판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그 다음에 8월 말에 이제 이재용 예. 부회장에 대한 결국 이제 이 선고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그 계속 그 출석을 할 경우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네.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또 위증의 벌이 또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염려 차원에서 지금 이제 계속 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뭐 별로 보기는 좋지 네. 않은 뭐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특검이 블랙리스트 그 1심 판결 관련자 7명 전원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해서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1심 판결의 판결문 내용 때문에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특검에서 항소 이유 자체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에요. 그런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소를 할 때 보면 그 셋 중에 대부분 하나 가지고 항소를 하거든요. 사실 이제 무죄난 부분에서 사실 오인이 있었다는 거고 또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이제 관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사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양형 부당은 이제 형이 너무 작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항소를 했는데 지난번에 사실 1심 판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이 아니다. 네.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는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걸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적절성. 근데 거기다가 지금 보수를 표방하면서 집권한 대통령의 좌파 단체 지원 배제는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이 부분도 상당히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가 있죠. 물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법 집행자입니다. 근데 법 집행자는 평등하게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보수의 이념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좌파나 어떤 야당에 친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는 네. 사실 헌법에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랄지 그 실무진에 대해서는 또 유죄를 판결을 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보수 표방하면서 집권한 대통령에게 있어서 뭐 좌파 단체 지원 배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논리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아마 항소 이유서에 특검이 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할 겁니다. 네, 2심 판결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 오늘 일단 주목이 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또 정유라 지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지금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오늘 YTN 뉴스 시간 속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